후진국에서 온 아시안이 미국 수학계를 이해할 수 있겠어? 한국에선 계산기나 두들기다 왔겠지, 하하? 시험장에 울려 퍼진 비웃음 소리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희 나라는 삼성이랑 현대 말고 뭐가 있니? 여기는 하버드와 MIT의 나라야.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백인 심사위원의 차가운 눈빛이 제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몰랐죠. 1년 뒤 바로 그 MIT 교수들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게 될 줄은. 한국의 수학 천재가 미국 수학계를 뒤집어 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거죠. 2019년 보스턴의 차가운 겨울 아침, 매사추세츠 과학영재 선발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수진박. 당시 17살이었죠. 시험장에 들어서자마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차가운 시선들을. 300명이 넘는 참가자들 중 아시아계는 고작 5명. 그 중에서도 여자는 저 혼자뿐이었으니까요. 책상에 앉으며 귓가에 들리는 작은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문제지를 받아들었을 때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죠. 수식과 도형들이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요. 어릴 때부터 수학은 제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말이 서툴러 친구를 사귀기 힘들었던 시절. 수학은 항상 제 곁에 있었으니까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동안 주변의 시선은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3시간 동안 풀어야 할 시험을 단 50분 만에 마쳤습니다. 답안지를 제출하는 순간 감독관의 얼굴에 의심과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답안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만점. 하지만 기쁨도 잠시. 대회 관계자는 기술적인 문제로 저를 본선 진출자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아차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성별과 인종이 문제였던 거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누군가는 이런 부당함에 분노하거나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 경험이 제게 준 것은 분노가 아닌 더 큰 동기부여였으니까요. 언젠가는 제 실력으로 그들의 편견을 깨뜨리고 말겠다고.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보스턴 차이나타운 골목 끝. 우리 가족의 작은 식당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시험에서 돌아온 그날도 어김없이 부모님은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죠. 스팸 무스비와 우동, 간단한 한식을 파는 자그마한 가게였지만 부모님에겐 전부였습니다. 주방 한켠에 마련된 제 자리는 그날도 여전했습니다. 1평도 안 되는 공간에 놓인 낡은 접이식 책상. 주방기구들 사이로 간신히 몸을 비집고 들어가 앉으면 그곳이 바로 제 공부방이었죠. 음식 냄새와 기름 연기가 가득한 그곳에서 저는 매일 밤 수학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손님 없을 때 앞에서 좀 도와주면 안 돼? 엄마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당 일을 도우면서도 수학책은 항상 제 무릎 위에 있었죠. 주문을 받으면서도 머릿속으론 미적분 공식을 되뇌었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하학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우리 가게의 단골 손님들은 제가 그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늘 지켜보셨습니다. 수진이는 꼭 대학 갈 거야. 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부모님의 얼굴에는 걱정과 자부심이 교차했습니다. 대학을 가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으니까요. 매출 당부를 정리하시는 아빠의 뒷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밖에 없었죠. 수학은 제게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시험장에서 겪은 차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그들의 편견이 제게 상처를 준 만큼 더 강한 의지도 주었으니까요. 주방의 열기 속에서, 기름 냄새 속에서 저는 제 꿈을 더욱 선명하게 그려나갔습니다. 매일 밤 식당 문을 닫고 난 뒤 설거지를 마치고 책상에 앉아 공부할 때면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텅 빈 식당에 울리는 주방 수도꼭지의 물방울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장사 준비하는 상인들의 소리.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보스턴의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파크 스트리트역의 계단을 내려가며 손끝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죠. 식당 일을 마치고 늦은 시간. 지하철역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잡아 공부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집의 인터넷은 이미 몇 달 전에 끊겼고 도서관은 문을 닫은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벽에 기대 앉아 태블릿으로 수학 강의를 보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을 뚫어져라 보며 복잡한 미적분 문제와 씨름하고 있을 때였죠. 문득 누군가의 그림자가 제 태블릿 화면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리만 가설에 관심이 있나 보군요. 고개를 들어보니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신사가 서 계셨습니다. 정장 차림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계신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는 제게 그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제임스 맥킨리입니다. MIT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죠.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맥킨리 교수님은 제가 풀고 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셨고 제가 써놓은 풀이 과정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제가 고안해낸 독특한 해법에 감탄하시며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제 접근 방식을 칭찬해 주셨죠. 자네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수학을 바라보는 자네만의 관점이 있지. 교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수학적 사고방식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내 연구실에서 특별 지도를 해주고 싶네. 물론 무료로. 교수님의 제안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정말 제게 찾아온 걸까요? 하지만 곧바로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식당 일을 도와야 했고 부모님의 허락도 필요했죠. 제 고민을 들으신 교수님은 직접 식당을 방문해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교수님은 약속대로 우리 식당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시던 부모님도 교수님의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죠. 특히 교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도 한국인이었다는 이야기를 꺼내시자 부모님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수진이가 가진 재능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런 재능을 썩히면 안 되죠. 교수님의 말씀에 부모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날 이후로 제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MIT의 수학과 연구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제게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단순히 수학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수학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식이며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죠. 맥킨리 교수님과의 수업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수님은 첫 수업에서 저에게 책을 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창밖으로 보이는 MIT 캠퍼스의 건물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죠. 저 건물들의 기둥 배열에서 피보나치 수열이 보이나요? 지붕의 각도에서는 어떤 수학적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수업은 제가 알던 수학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렸습니다. 교수님은 수학이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나 공식의 암기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공부는 더욱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만들어 보기 시작했죠. 교수님은 제가 만든 문제들을 검토하시며 때로는 감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토폴로지에 관한 수업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우리 식당의 우동 면발을 예로 들어 위상수학을 설명하셨죠. 구부러진 면발의 형태가 변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제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주었습니다. 수학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학도 인간의 언어처럼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교수님의 이 말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실수를 통해 배우는 법을 알게 되었죠. 점차 제 사고방식도 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정답을 찾는 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고 각각의 해법이 가진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는 습관이 생겼죠. 교수님은 종종 당신의 연구 노트도 보여주셨습니다. 수십 년간 써오신 노트에는 실패한 증명과 수정된 가설들로 가득했습니다. 실패는 또 다른 시작일 뿐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험장에서 겪었던 좌절의 기억이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교수님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전미 수학 경시대회에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처음 들었을 때는 망설여졌습니다. 이전의 실패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수님은 제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달라졌어요. 수학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닌 수학적 직관과 창의성을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교수님은 제게 역사상 위대한 수학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그들도 처음에는 모두 실패와 좌절을 겪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전미 수학 경시대회까지 남은 시간은 2달. 맥킨리 교수님은 제게 특별한 훈련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식당 개점 준비를 돕고 6시부터 8시까지는 기초 이론을 복습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교수님이 내주신 문제들을 머릿속으로 풀어나갔죠. 가장 큰 변화는 주말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새벽 3시,
부모님이 시장에 가신 후에 텅 빈 식당에서 저는 제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교수님이 특별히 제작해주신 모의고사를 풀어나갔죠. 칠판 대신 식당 유리창을 사용했습니다. 수증기가 서린 유리창에 수식을 써내려가는 것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풀다가 기본적인 실수를 저질러 전체 풀이가 엉망이 된 적도 있었죠. 좌절감이 몰려왔지만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실수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스승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실수를 꼼꼼히 기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교수님은 단순한 문제 풀이를 넘어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매주 한 가지씩 새로운 도전 과제를 주셨죠. 한 주는 모든 풀이 과정을 거꾸로 생각해보기, 또 한 주는 하나의 문제를 최소 5가지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기. 이런 훈련들은 제 수학적 사고의 유연성을 키워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수학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날 배운 내용과 깨달은 점들을 기록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제 생각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학적 개념들이 제 일상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체력 관리였습니다. 식당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이것도 하나의 수학 문제처럼 접근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시간도 하나의 변수예요. 최적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매 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교수님은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50년 전 당신이 처음 수학대회에 나갔을 때 사용하셨던 낡은 나무 연필이었죠. 이 연필에는 마법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연필이 당신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그 연필을 받은 후 저는 매일 밤 그것으로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연필심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끝없이 문제를 풀어나갔죠.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준비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기르는 것이라는 거요. 대회 전날 밤 교수님은 제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내일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깊은 숨을 3번 쉬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 말씀을 들으며 처음으로 제 자신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워싱턴 D.C.의 아침은 차가웠습니다. 전미 수학 경시대회가 열리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른 아침 비행기로 도착한 저는 아직 시차 적응도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맑았습니다. 박물관 입구에 도착하자 전국에서 모인 500명의 참가자들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죠. 맥킨리 교수님이 주신 낡은 연필을 꼭 쥐고 교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험장으로 안내되는 동안 주변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저 아시아 여학생 보스턴에서 왔대. 식당 일하면서 공부했다던데. 몇 달 전이었다면 이런 소리에 주눅이 들었겠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편견이 제게 더 큰 동기가 되었죠. 자리에 앉아 시험지를 받는 순간 특별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복잡한 미적분 문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식당 유리창에 수식을 써가며 연습했던 시간들이 떠올랐고 문제는 더 이상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위상수학 관련이었습니다. 우동 면발로 설명해 주셨던 교수님의 강의가 떠올랐죠. 두 번째 문제는 수열의 극한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것 역시 식당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정리하며 연습했던 내용이었습니다. 3시간의 시험 시간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시계의 초침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오직 제 앞에 놓인 문제와 그 속에 숨겨진 수학적 아름다움만이 존재했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어나가는 동안 문득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문제의 중간 과정에서 부호를 잘못 표기한 것이었죠. 순간 식은땀이 흘렀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 15분, 차분하게 오답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실수를 발견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모든 과정을 꼼꼼히 검토할 수 있었으니까요. 답안지를 제출하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는 순간이었죠. 시험장을 나서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엄마, 저 최선을 다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리자 수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맥킨리 교수님께서도 전화를 주셨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당신은 이미 승자예요. 자신을 이겨냈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결과를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결과 발표까지 일주일이 남았다는 공지를 받은 후 저는 평소처럼 식당 일을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는 일상적인 일들이 제게는 특별한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맥킨리 교수님은 매일 전화를 주셨습니다. 시험 문제들을 하나하나 복기하면서 제 풀이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교수님은 제가 마지막 문제에서 발견한 실수를 극복한 것을 특히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실수를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학자의 자질이에요. 결과 발표 전날 밤, 식당 문을 닫은 후 부모님과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으로 제게 미국에 오시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이 작은 식당을 일구기까지의 여정이 담긴 이야기였죠. 수진아,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자랑스럽다. 엄마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과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는 알림음이 울렸지만 바로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맥킨리 교수님께서 식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2025년 전미 수학 경시대회 대상 수상자 수진박.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한 번 읽어보았습니다. 순간 주방에서 일하시던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죠. 맥킨리 교수님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들어오신 단골 손님들까지 합세의 작은 식당은 축하와 기쁨의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이메일에는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대상 수상과 함께 MIT 수학과 전액 장학금이 제공된다는 내용이었죠. 부모님의 가장 큰 걱정이었던 등록금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맥킨리 교수님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50년 전 당신이 받았던 수학 대회 메달이었죠. 이제 이건 당신 것이에요.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메달을 볼 때마다 오늘의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그날 오후 식당은 특별히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보스턴 하버를 산책했죠.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쳐가는 동안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당 주방의 작은 책상, 지하철역의 차가운 바닥, 시험장의 긴장된 순간들. 석양이 하버의 물결 위로 붉게 물들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요. 앞으로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은 더 멀고 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 요청이 왔고 보스턴 교육청에서는 제가 지역 학교들을 방문해 강연을 해주길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맥킨리 교수님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첫 강연은 차이나타운의 한 공립 고등학교였습니다. 강당에 모인 학생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시작했죠. 식당 주방에서 공부하던 순간들, 지하철역에서의 우연한 만남, 시험장에서의 도전까지. 이야기를 마치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식당을 하세요. 저도 꿈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그 질문에 답하면서 제 마음속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수학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맥킨리 교수님과 상의 끝에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차이나타운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 수학 교실을 여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5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한 달 만에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업은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닌 제가 배웠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거리를 걸으며 건물의 구조에서 수학적 원리를 찾고 식당의 주문표로 확률을 설명했죠. 매주 토요일 아침 학생들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는 것이 제게는 더 없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식당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한쪽 벽면을 칠판으로 개조해 수학 문제를 적어두기 시작했죠. 손님들은 식사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았고 정답을 맞히면 음료수를 무료로 드렸습니다. 평범한 식당이 작은 배움의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MIT 입학을 앞두고 한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부모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야기가 다른 아이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촬영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우리 수학 교실 학생들과의 인터뷰였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수진 언니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대학 입학을 한 달 앞두고 맥킨리 교수님과 특별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자는 것이었죠.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누군가의 맥킨리가 될 차례예요. 우리 가족의 작은 식당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특별한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꿈을 가진 학생들, 그들을 응원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자원봉사로 함께해 주시는 선생님들까지.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식당이 아닌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늦은 밤, 주방의 작은 책상에 앉아 지난 날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어쩌면 그것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챕터가 시작됩니다. MIT에서의 생활, 그리고 더 많은 꿈꾸는 학생들과의 만남. 이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제가 받은 희망을 다시 나눌 차례라는 것입니다. MIT 입학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백악관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에서였죠. 전미 수학 경시대회 우승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차세대 과학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제 의견을 듣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D.C.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이제는 국가의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저는 우리 수학 교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아이들, 열정은 있지만 자원이 부족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전국의 소외된 지역에 무료 과학교육센터를 설립하자고. 놀랍게도 제 제안은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후원 의사를 밝혔고 대학들도 참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맥킨리 교수님의 지도 아래 희망의 수학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시작은 우리 차이나타운 수학 교실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전국의 5개 도시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죠. 주말마다 화상회의로 각 지역 센터들을 연결해 학생들이 서로의 문제, 풀이 방법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시카고의 한 센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홈리스 쉼터에 사는 15살 소녀가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3개월 만에 놀라운 수학적 재능을 보여준 거죠. 그 소녀는 이제 장학금을 받고 명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MIT에서의 공부도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강의를 듣고 저녁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바쁜 나날이었죠.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과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맥킨리 교수님께서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개발한 수학교육 방법론을 논문으로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식당에서의 경험, 지하철역에서의 공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까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발견한 새로운 교육 방식을 정리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논문 작성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단순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을요. 최근에는 유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에 자문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식당 주방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부모님 식당에 들러 예전의 작은 책상에 앉아보곤 합니다. 그때마다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시설이나 최첨단 장비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 중요한 것은 꿈꿀 수 있는 용기와 그 꿈을 믿어주는 사람들의 존재라는 것을요. 이제 제 앞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진정한 수학의 의미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오늘은 희망의 수학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500명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MIT 강당에 모였습니다. 무대에 올라 이들을 바라보며 문득 첫 시험장에서 느꼈던 두려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와 지금의 이 학생들이 겹쳐 보였죠. 맥킨리 교수님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휠체어를 타고 참석하셨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눈빛만은 여전히 그때처럼 빛나고 계셨죠. 강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은 저는 이날을 위해 준비한 연설 원고 대신 제 진심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수학을 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수도 많이 했고 지금도 여전히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들이 제게는 더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객석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의 시간들, 지하철역에서의 만남, 시험장에서의 도전,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을. 말을 마치자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이내 강당 전체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부모님과 함께 우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작은 식당이 아닙니다. 2층은 희망의 수학교육센터가 되었고 전국의 모든 센터들의 본부가 되었죠. 하지만 1층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의 식당입니다. 부모님은 이곳을 절대 바꾸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작을 잊지 말자고요. 주방의 작은 책상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 책상에서 다른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진정한 기적은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 한 사람의 작은 꿈이 다른 이들의 꿈이 되고 그 꿈들이 모여 더 큰 희망이 되는 것. 맥킨리 교수님께서 주신 낡은 연필은 이제 제 사무실의 특별한 액자 속에 있습니다. 그 옆에는 교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수학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희망이며 변화이며 미래다. 최근에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소외된 지역에 온라인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수학이라는 보편적 언어로 세계의 청소년들을 연결하는 것이죠. 이제 제 꿈은 더욱 커졌습니다. 단순히 수학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진정한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도 저는 꿈을 꿉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희망을 찾는 세상을.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세상을.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죠.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꿈은 이루어졌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꿈꾸는 모든 이들의,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의,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하은입니다. 16살의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온 지 이제 1년이 되어가는 고등학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카고의 겨울은 서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혹독했습니다. 윌밍턴 고등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던 건 매서운 칼바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마주하게 될 차가운 시선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운영하던 무역회사가 파산하자 시카고에 계신 삼촌의 제안으로 이곳에 오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삼촌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일하시죠.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늘 구석에 있는 조용한 아시아 학생이었습니다. 말이 서툴러 수업 시간에 발표도 제대로 못하고 점심시간이면 혼자 도서관 구석에 앉아있곤 했죠. 하지만 그나마 위안을 얻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과 후 음악실에서 보내는 한 시간이었습니다. 음악실에는 낡았지만 소리가 고운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다들 돌아간 텅 빈 음악실에서 피아노를 치는 시간만큼은 제가 진정한 저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10년 넘게 배워온 피아노는 이제 제게 유일한 위안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쇼팽의 발라드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눈을 바라보며 건반 위를 달리는 손가락에서 제 마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며 다가왔습니다. 음악부 캐롤린 선생님이었습니다. 평소 수업 시간에는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분이었죠. 선생님은 제 연주를 듣고 라흐마니노프가 생각난다고 하시며 다음 주에 있을 일리노이 주립 음악 콩쿠르에 참가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큰 무대에 선다는 것도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지난번 학교 축제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겠다고 했을 때 몇몇 아이들이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으니까요. 아시아 학생이 피아노를 친다는 게 너무 뻔하다고 했던 그 말들이요. 하지만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음악에는 국적도 피부색도 없다고. 중요한 건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특별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시카고 북부의 작은 세탁소 K&S 클리닝은 우리 가족의 전부였습니다. 삼촌이 20년간 운영해 오신 이곳에서 이제는 부모님도 함께 일하셨죠.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드라이클리닝 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하루 종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저도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숙제는 카운터 뒤편의 작은 공간에서 했죠. 옷수선대 옆에 놓인 접이식 책상이 제 공부방이었습니다. 드라이클리닝 약품 냄새와 스팀 다리미에서 나오는 수증기 속에서 저는 피아노 악보를 펼쳐들곤 했습니다. 피아노를 칠 수는 없었지만 손가락은 쉬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서 무음으로 건반을 누르는 연습을 했죠. 손님들이 없을 때면 세탁소 벽에 걸린 옷들 사이로 멜로디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세탁기 소리와 어우러지는 순간 이곳은 제게 작은 음악당이 되었습니다. 드라이클리닝을 기다리는 손님 중에는 음악 선생님처럼 보이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무음으로 피아노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시곤 관심을 보이셨죠. 피아노를 배우고 싶구나.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우고 있어요. 건반이 없을 뿐이에요. 매주 토요일이면 세탁소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주말 파티나 교회에 입고 갈 옷을 찾으러 오시는 손님들로 가득했죠. 그때마다 저는 카운터에서 손님들의 옷을 찾아드렸습니다. 영어가 서툴러도 미소만큼은 가득 담아 건넸죠. 가끔은 제 서툰 발음을 놀리는 손님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일하시는 부모님을 볼 때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원들을 거느린 사장님이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하루 종일 무거운 세탁물을 나르셨고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옷수선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늘 웃으셨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거야. 너만 잘 자라준다면 그걸로 충분해. 세탁소 뒤편의 작은 사무실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 발표회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구나. 콩쿠르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참가비도 필요했고 새로운 드레스도 사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할게. 그날 밤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손님들의 드레스를 수선하시며 저의 콩쿠르 드레스를 구할 방법을 궁리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세탁소에 맡겨진 채 찾아가지 않은 드레스 하나가 제 것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수선하고 깨끗이 다려주신 그 드레스는 마치 제게 맞춘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매일 밤 세탁소 문을 닫은 후 마지막으로 제 책상을 정리할 때면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리라고.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리라고. 콩쿠르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었습니다. 콩쿠르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캐롤린 선생님은 제게 학교 음악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침 6시 30분부터 수업 시작 전까지, 그리고 방과 후 세탁소에 가기 전까지의 시간이 온전히 제 것이 되었죠. 선곡은 쇼팽의 발라드 한 번으로 정했습니다. 처음 선생님께 말씀드렸을 때는 걱정하셨습니다. 너무 어려운 곡이라고요. 하지만 제게는 이 곡이 꼭 필요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수업에서 선생님께서 언젠가는 꼭 완성해보라 하셨던 바로 그 곡이었으니까요. 새벽 연습은 쉽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더욱 춥고 어두워진 거리를 걸어 학교로 향했습니다. 음악실의 난방도 아침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장갑을 끼고 건반을 두드리며 손을 녹여야 했죠. 하지만 그 고요한 시간이 좋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 세상에 혼자만 존재하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어려움은 곳곳에 있었습니다. 악보를 외우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주위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연습실 밖에서 몇몇 학생들이 절 구경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시안들은 왜 저렇게 피아노에 집착하는 거야?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거겠지. 가슴이 아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들이 제게는 더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피아노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닌 제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건반 위에서 춤추는 손가락에 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추억, 이민자로서의 외로움, 그리고 새로운 꿈을 향한 희망까지. 캐롤린 선생님은 제 연주에 점점 더 깊이가 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너의 음악에는 이야기가 있어. 그게 바로 내가 가진 특별한 무기야. 선생님은 제게 단순히 곡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연습이 길어지는 날이면 세탁소에 늦게 도착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걱정하시면서도 이해해 주셨죠. 음악실이 추울 텐데 따뜻한 물이라도 마시고 연습하지 그랬니? 어머니의 그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춥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어머니는 정작 본인은 찬바람 부는 세탁소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계셨으니까요. 콩쿠르 일주일 전 처음으로 완벽한 연주를 해냈습니다.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순간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텅 빈 음악실에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무대에 설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콩쿠르장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지도요. 일리노이 주립음악당의 웅장한 홀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대리석으로 지어진 계단을 올라가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선해 주신 드레스를 입고 참가자 대기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대기실에는 이미 수십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최고급 드레스와 정장을 차려입고 줄리어드나 커티스 음악원 출신의 유명 선생님들과 마지막 조언을 나누고 있었죠. 그들 사이에서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순서를 확인하러 갔을 때 첫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제 이름이 명단에 없었던 거예요. 접수 담당자는 제 서류를 다시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성과 이름이 바뀌어 있어서 못 찾았어요. 서류에는 제 이름이 SUHAEUN이라고 한 단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참가자가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시아는 이름도 복잡하네. 가슴 한켠이 아팠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에 흔들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연습실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하려는데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피아노 의자의 높이가 제가 늘 연습하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높이를 조절하려 했지만 나사가 녹슨 듯 잘 돌아가지 않았죠. 공연 시작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평소 절 무시하던 학교 친구였습니다. 내가 기계 다루는 건 자신 있어. 순식간에 의자를 고쳐주고는 살짝 윙크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순간 객석의 수많은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제 이력서를 보며 무언가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의구심이 느껴졌죠. 공립학교 출신의 유명한 선생님의 지도도 받지 않은 아시아계 학생이라는 편견이 익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세탁소가 떠올랐습니다. 매일 밤 드라이클리닝 기계 소리를 들으며 무음으로 연습하던 순간들.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수선해주신 드레스. 그리고 아버지의 굳은 살 박인 손. 저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첫 음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긴장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쇼팽의 발라드가 홀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에 저의 모든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이민자로서의 외로움, 세탁소에서의 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떨림까지. 연주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처음으로 객석에 침묵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변해 있었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 순간 캐롤린 선생님이 뛰어오셔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진정한 음악은 바로 저런 거야.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날의 연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콩쿠르 결과 발표는 3일 후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평소처럼 세탁소에서 일했습니다. 옷을 정리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카운터 뒤에서 숙제를 했죠.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발표 당일 학교가 끝나고 캐롤린 선생님과 함께 음악당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세탁소 일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전화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수상자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상, 은상의 이름이 하나둘 호명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상 수상자 발표 순간. 일리노이 주립음악 콩쿠르 고등부 금상 수상자는 서하은 양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내 이름이 맞나 싶어 캐롤린 선생님을 바라보았죠. 선생님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랐을 때 심사위원장님이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수상자는 우리에게 진정한 음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기교를 넘어선 진심이 전달되는 연주였습니다. 트로피를 받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음악실, 세탁소의 밤늦은 연습, 부모님의 걱정 어린 눈빛,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소식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분이셨던 줄리어드 음대 교수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주셨습니다. 다음 학기에 줄리어드 예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지 않겠니? 전액 장학금으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콩쿠르 우승이 아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해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에 저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세탁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축하 식사를 하러 간 중국 식당에서 아버지께서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의 진짜 시작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기적이 가능했던 거죠. 다음 날 학교에 갔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교생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께서 제 수상 소식을 알리셨고 그동안 절 무시하던 친구들도 달라진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특별했던 건 다른 아시아계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었어.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은 이 기회는 제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할 차례라는 것을요. 줄리어드 예비학교의 첫 수업이 시작되던 날 맨해튼의 거리는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가는 일정은 쉽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일어나 제게 도시락을 싸주시곤 했죠. 학교에 들어서자 압도적인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영재들이 연습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복도에는 쇼팽과 리스트의 선율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속한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최고 중에 최고였습니다. 제가 자부심을 가졌던 쇼팽의 발라드는 이곳에서는 기본 레퍼토리에 불과했죠. 처음으로 제 부족함을 온전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첫 마스터 클래스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명한 피아니스트 앞에서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손을 들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당신의 연주는 기술적으로는 완벽해요. 하지만 뭔가 빠져 있어요. 당신만의 이야기가 보이지 않네요. 그 말에 깊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완벽한 연주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었던 걸까요? 제 진짜 이야기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답을 찾기 위해 시카고의 세탁소로 돌아왔습니다. 늘 그렇듯 드라이클리닝 기계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카운터 뒤에서 악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음악의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다음 주 마스터 클래스에서 저는 새로운 곡을 연주했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프렐류드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세탁소의 리듬, 부모님의 발자국 소리, 새벽 지하철의 울림까지 제가 걸어온 모든 순간을 음악에 담았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아니스트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찾았군요. 당신만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를. 그날 이후 제 음악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연주를 따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죠. 시카고의 차가운 새벽 공기, 세탁소의 습한 공기,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까지 모든 것이 제 음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예비학교의 다른 학생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이방인처럼 대했지만 이제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경험을 나누며 음악을 통해 새로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갈 무렵 학교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정규 과정에 합류하지 않겠냐는 것이었죠. 전액 장학금과 함께요. 그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제 음악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줄리어드의 제안을 받고 고민하던 어느 날 세탁소에서 특별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어린 소녀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언니가 피아노 치는 거 맞아요? 저도 배우고 싶은데. 소녀의 눈빛에서 저의 옛 모습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는 근처 이민자 보호소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베트남에서 온 난민이었죠. 피아노를 배우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 엄두도 못 낸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받은 기회를 나눌 차례라는 것을요. 그날부터 일요일마다 세탁소 한켠에서 그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건반은 종이로 만들었고 소리는 제 목소리로 대신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며 이것이 진정한 음악의 의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 홀부모 가정의 아이들. 주말마다 세탁소는 작은 음악학교로 변했습니다. 부모님도 흔쾌히 공간을 내어주셨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간식도 나눠주셨죠. 캐롤린 선생님이 이 소식을 들으시고는 학교 음악실을 주말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진짜 피아노로 레슨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아이들의 실력은 놀랍도록 빨리 늘어났습니다. 그들에게는 기회만이 부족했을 뿐 재능과 열정은 넘쳐났으니까요. 어느 날은 줄리어드 동기들을 초대해 아이들을 위한 작은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음악학교 학생들의 연주를 직접 듣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크나큰 자극이 되었죠. 그들의 눈에서 새로운 꿈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은 곧 지역신문에 소개되었고 시카고 예술위원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더 큰 규모의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였죠. 그즈음 줄리어드에서 두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제안이었습니다. 정규과정 진학과 함께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학생 대표로 활동해달라는 것이었죠. 제가 시카고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을 뉴욕에서도 이어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제 음악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뛰어난 연주가 아닌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이라는 걸. 첫 번째 제자였던 베트남 소녀가 얼마 전 지역 음악 콩쿠르에서 입상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처럼 저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사랑이라는 것을요. 이제 제 꿈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악을 통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진정한 사명이었습니다. 뉴욕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부모님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래된 가죽 케이스에 담긴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시절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지만 포기해야 했던 순간을 담은 사진이었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를 통해 우리 모두의 꿈이 이루어질 거야. 줄리어드에서의 생활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수진들과 함께하는 수업, 링컨 센터에서의 연습, 전 세계에서 모인 재능 있는 친구들과의 교류.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늘 시카고의 작은 세탁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진행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제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브롱크스와 할렘의 소외된 지역을 찾아다니며 음악 교육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그곳에서도 반짝이는 눈빛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죠. 어느 날 한 공연에서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UN 문화교육 프로그램 담당자가 제 연주를 듣고 제안을 했습니다. 전 세계 분쟁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음악 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죠.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아직 학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지만 곧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진정한 음악의 의미였으니까요. 첫 프로젝트는 시리아 난민 캠프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수업에서 만난 아이들의 눈빛은 제가 처음 피아노를 마주했을 때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음악은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었죠. 학교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마침내 음악으로 하나 되는 세상이라는 공식 동아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매주 수십 명의 줄리어드 학생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전 세계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아프가니스탄의 한 소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탈레반 정권 아래서 몰래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는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자 세계의 유명 음악가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연 일정 중 하루를 이 프로젝트에 할애했고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전 세계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덧 제 이름 앞에는 많은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신의 피아니스트, 음악 교육 활동가, 문화 교류 대사. 하지만 제게 가장 소중한 건 아이들이 저를 부르는 단 하나의 호칭이었습니다. 우리의 언니라고요. 최근에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분쟁 지역에 음악 학교를 세우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요. 부모님의 세탁소는 이제 작은 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전 세계 아이들과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음악을 나누는 공간. 그곳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봄날 예상치 못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 지도자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된 것입니다. 제가 시작한 음악으로 하나 되는 세상 프로젝트가 문화 교류의 혁신적 모델로 선정되었다는 이유에서였죠. 연단에 섰을 때 처음으로 제가 걸어온 길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시카고의 작은 세탁소에서 시작된 도전이
이제는 전 세계 50개국 10만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평양에 폭풍을 일으키듯이요. 특히 자랑스러웠던 것은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한 아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시리아 난민 캠프의 소녀는 베이루트 국립음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시카고의 첫 제자였던 베트남 소녀는 이제 자신의 음악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죠. 포럼 이후 세계 각국의 문화재단들이 협력을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고향인 통영에 음악학교를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통영 프로젝트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서 할머니도 젊은 시절 음악을 하고 싶어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어부의 딸이라는 이유로 그 꿈을 접어야 했죠. 이제 그 할머니의 고향에 새로운 꿈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학교는 작은 어촌 마을에 세워졌습니다. 전 세계의 음악가들이 자원봉사 교사로 참여했고, 마을 주민들은 아이들의 임시 부모가 되어주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교실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은 이제 마을의 새로운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작은 학교가 가져온 변화였습니다. 음악을 배우러 온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마을의 역사와 문화도 배우게 되었고, 이는 사라져가던 마을의 전통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세대의 민요가 현대 음악과 만나 새로운 형태의 예술로 탄생하기도 했죠. 유엔에서는 이 모델을 문화유산 보존과 예술교육의 융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고티스탄 프로젝트가 세계 각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페루의 안데스 산맥, 몽골의 초원, 케냐의 마사이 마라까지 각 지역의 전통과 현대, 음악이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제 연주 활동도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클래식 연주회가 아닌 각 지역의 전통 음악가들과 협연하는 문화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카네기홀에서 시리아 난민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던 날, 관객들의 기립박수는 음악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분쟁 지역의 아이들로 구성된 평화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남수단과 북수단의 아이들이 한 무대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예술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세탁소에서 시작된 한 소녀의 꿈처럼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 10번째 평화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리던 날, 카네기홀은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는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의 아이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휘대에 서서 이들을 바라보는 순간,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특별한 손님들이 백스테이지를 찾아왔습니다. 시카고 세탁소 시절 첫 제자였던 베트남 소녀, 통영 음악학교의 첫 졸업생,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만난 소녀, 이제는 모두 자신만의 음악 교실을 운영하는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맨해튼의 작은 카페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깨달았습니다. 제가 심은 작은 씨앗이 이제는 울창한 숲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들은 또 다른 씨앗을 심고 있었고, 그 씨앗들은 다시 새로운 숲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부모님의 세탁소는 이제 문화예술 교육센터가 되었습니다. 드라이클리닝 기계가 있던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옷 수선대가 있던 곳에는 작은 공연장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카운터 뒤편의 그 낡은 책상만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꿈을 키웠던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얼마 전에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UNESCO에서 세계 문화예술 교육 대사직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락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제가 방문하는 모든 곳에 반드시 작은 음악학교를 하나씩 세우겠다고.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도 꿈꾸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캐롤린 선생님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제게 조언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룬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야. 그건 희망의 연쇄 반응이지. 선생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수많은 아이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시카고 윌밍턴 고등학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때 그 음악실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보니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위대한 여정은 이렇게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어제는 한 소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언니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나처럼 될 필요는 없어. 너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돼. 그게 더 특별할 거야.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자신만의 음악을 찾게 하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음악이 모든 벽을 허물고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그날이 오기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각자의 선율이 모여 더 풍성한 하모니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한 아이가 자신만의 음악을 시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그날 차가운 시카고의 아침, 한 소녀가 작은 용기를 냈던 것처럼.